제1장 푸른 늑대의 탄생. 피와 시련의 서곡. 듣거라. 뜻없이 펼쳐진 몽골 고원의 차가운 바람이 속삭이는 고대의 노래. 영원한 푸른 하늘 탱글이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신비롭고 장엄한 전설을. 서기 1162년 오논 강변의 얼음장 같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혹독한 겨울밤. 마치 별이 땅으로 떨어지듯 운명의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았다. 그의 작은 주먹은 이미 피로 굳은 검붉은 핏덩이를 움켜쥐고 있었고, 이 탄생을 축하하듯 하늘은 거대한 천둥 소리로 세상을 뒤흔들었다. 이 아이가 바로 태무진, 훗날 세계를 정복할 위대한 군주 징기스칸이다. 그의 아버지 예수게이는 용맹한 보르직인 부족의 전사였고, 어머니 호엘루는 타타르 부족에게서 납치해 온 비극적인 신부였다. 그들은 이 아이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몽골의 구전 서사시자 역사서인 몽골의 비밀사는 태무진을 늑대와 사슴의 피가 섞인 신성한 혈통, 영원한 푸른 하늘 탱그리의 직접적인 선택받은 자로 기록한다. 태어날 때부터 그의 검은 눈동자에는 이미 광활한 제국을 건설할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초원의 차가운 바람이 그의 폐를 채우며 강인한 숨결을 만들었고, 피비린내 나는 풀밭의 냄새는 그의 야성적인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샤먼들의 예언에 따르면 이 아이는 단순히 부족의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삼킬 늑대, 하늘의 의지를 대행할 피의 검으로 태어났다고 한다. 그의 출생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의 시작이었고, 초원의 모든 부족이 공포에 떨게 될 거대한 폭풍의 서곡이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며 그의 압도적인 미래를 속삭이는 듯한 환상적인 순간이었다. 주변 부족민들은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커서 산맥을 넘어 울려 퍼졌으며, 심지어 굶주린 야생 늑대들마저 고개를 숙였다고 전하며 경외감을 표현했다. 피의 시연, 배신과 복수로 단련된 영혼. 그러나 하늘의 선택받은 자라 할지라도 운명은 그를 가차없이 시험했다. 9살 되던 해, 아버지 예수게이가 숙적 타타르 부족에게 독살당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부족민들은 힘없는 어린 태무진과 그의 가족을 가차없이 버리고 떠났다. 어머니 호엘루는 5 자녀를 데리고 눈 덮인 황량한 계곡으로 쫓겨났다. 그곳에서 그들은 맹렬한 추위와 굶주림에 맞서며 야생의 뿌리와 들쥐, 고기, 때로는 굶주린 늑대가 남긴 사체까지 뜯어먹으며 생존해야 했다. 추위는 뼈를 파고들었고, 굶주림의 고통은 밤마다 어린 태무진의 가슴을 울부짖게 했다. 이 극한의 상황은 형제 간의 다툼을 피로 물들게 했다. 큰형 베크테르가 사냥한 먹이의 몫을 훔치려 하자 분노에 찬 태무진은 활을 들어 그의 가슴을 꿰뚫어 죽이고 말았다. 이 초원은 약자를 삼키는 야수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북풍처럼 날카로웠고, 이 끔찍한 사건은 태무진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결의를 불태웠다. 그는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약자가 되지 않겠노라. 밤하늘의 별들을 향해 처절하게 맹세했다. 13살의 나이에 또 다른 시련이 닥쳤다. 메르키트 부족이 그의 약혼녀 보르테를 납치한 것이다. 태무진의 가슴은 복수심이라는 분노의 불길로 타올랐다. 그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하늘에 맹세했다. 내 피로 모든 원수를 씻어내리라. 그는 동맹자였던 왕한토그릴 칸과 피를 나눈 친구 자무카를 모아 밤을 틈타 메르키트 부족을 습격했다. 검은 피가 강물을 붉게 물들였고, 적의 천막들이 불타오르는 혼돈 속에서 그는 마침내 보르테를 구출해냈다. 제2장 불꽃의 정복자. 초원의 번개와 피의 행진. 몽골의 번개, 죽음의 춤을 추는 기마군단. 징기스칸의 군대는 광활한 초원의 바람처럼 예측 불가능하게 신속했고, 하늘의 천둥처럼 무자비했다. 그들의 전술은 적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으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경이로운 불가사이였다. 이들은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기마 궁수들이었고 놀라운 기동성으로 하루에 100마일 약 160km 이상을 달릴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춤. 적군이 그 움직임을 결코 예측할 수 없는 유령 같은 행군이었다. 가장 악명 높고 유명했던 전술은 툴루그마출러프메 바오웨이, 즉 가짜 후퇴였다. 전투가 절정에 달했을 때 몽골군이 갑자기 전장에서 물러서며 패배를 가장한다. 이에 자만심에 찬 적군이 대열을 무너뜨리고 추격해 올 때 매복해 있던 몽골 기병들이 돌아서며 화살비를 퍼부었다. 한 시간에 수백만 발의 화살이 하늘을 뒤덮었고 적의 대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산산조각 났다. 이 전술은 적의 자만을 이용한 교활한 함정으로 수많은 전장에서 적장들의 절망적인 비명을 불러일으켰다. 또 다른 치명적인 기법은 번개 공격,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틈을 다 갑작스럽게 습격하고 적의 천막을 불태운 후 호련히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들은 심지어 점령지의 포로들을 강제로 앞세워 카라시콜라슈라는 인간 방패를 만들었다. 적군이 동족을 쏘지 못해 망설이는 짧은 순간 몽골의 번뜩이는 검은 칼이 적의 목을 베었다. 공성전에서 몽골군은 더욱 혁신적이었다. 처음엔 성벽을 모르던 유목민이었으나 그들은 이내 중국과 이슬람 세계에서 투석기와 화약 기술을 훔쳐 배우고 마스터했다. 거대한 가동식 탑과 무시무시한 투석기, 심지어 초기 로켓까지 사용했다. 이 불꽃이 성벽을 녹였고 때로는 강물을 막아 홍수를 일으켜 적들을 익사시키는 기발하고 잔인한 전술을 구사했다. 심리전은 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그들은 첩자를 풀어 패배와 공포의 소문을 퍼뜨리고 항복하지 않으면 도시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것이라고 협박했다. 나카라 큰 북소리는 적들의 심장을 떨게 했으며 야마마예엠, 몽골의 우편 시스템을 통해 정보가 초원을 가로질러 빠르게 전달되었다. 피비린내와 절규하는 비명이 몽골의 강력한 무기였고 그들의 군기는 검은 깃발, 바로 죽음의 상징이었다. 징기스칸은 전투를 단순한 싸움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예술이었고 적의 영혼을 꺾는 치밀한 전략이었다. 그는 밤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별빛 아래에서 새로운 전술을 고안하곤 했다. 그는 적의 문화와 기술을 재빠르게 흡수하며 자신의 군대를 진화시켰다. 중국의 공성술, 페르시아의 의학, 모두 그의 제국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때때로 적의 숙련된 장군들을 포로로 삼아 그들의 지식을 강제로 빼앗았고 이는 그의 군대의 무적성을 더하는 흥미로운 비밀이었다. 서아와 금나라 복수의 불꽃, 징기스칸의 첫 번째 거대한 먹잇감은 실크로드의 문지기였던 서아 왕국이었다. 1207년 2만 명의 몽골 기병이 국경을 넘자 서아는 공포에 질렸다. 성벽 앞에서 몽골군은 다시 한번 가짜 후퇴 전술을 펼쳤고 추격해온 적들은 화살비에 꿰뚫렸다. 이들은 강물을 막아 도시를 물바다로 만들고 곡창을 불태워 적들을 굶주리게 만들었다. 마침내 황제 리안젠이 항복했을 때 그 피비린내는 초원을 진동시켰다. 이 승리는 몽골에게 첫 공성전 경험을 안겨주었고 징기스칸은 이곳에서 얻은 막대한 금은 보화를 군대 전체에 나눠줌으로써 병사들의 충성을 더욱 강화했다. 다음 목표는 증조부의 원수가 서려 있는 금 왕국이었다. 1211년 12만 명의 몽골군이 세계적인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만리장성을 돌파하고 진격했다. 야오령 고개에서 금나라의 50만 대군이 몽골군을 기다렸으나 몽골 기병의 측면 기습이 산맥을 가로질렀다. 가짜 후퇴로 금군을 유인한 후 로켓과
투석기로 불꽃을 퍼부었다. 1215년 금나라의 수도 중도 베이징가 함락되자 거대한 불길이 밤하늘을 찔렀고 도시의 절규하는 비명이 밤을 가득 채웠다. 너의 피로 내 조상의 원한을 씻으리라. 징기스칸은 도시를 잔인하게 약탈하며 복수심을 채웠으나 병사들의 피로와 창궐하는 역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퇴해야 했다. 이 전쟁은 몽골군의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금나라의 보병 전술을 배우고 자신의 기병을 강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적의 배신자를 이용한 치밀한 첩보 활동이 승리의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다. 흐와레즘 하늘의 복수, 평화의 사신을 참수한 배신의 불길이 타오르자 중앙아시아의 강대국 흐와레즘 제국이 징기스칸의 새로운 타깃이 되었다. 1218년 술탄 무함마드 2세는 몽골 사신을 처참하게 베고 그들의 수염까지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징기스칸의 눈에 핏발이 섰다. 1219년 20만 명의 대군이 중앙아시아의 심장부로 폭풍처럼 쏟아져 들어갔다. 오트라르 성에서는 5달에 걸친 잔혹한 공성전이 펼쳐졌다. 인간 방패와 거대한 투석기가 성벽을 무너뜨렸다. 이곳의 지배자 이날추크는 잡혀서 녹은 은으로 목구멍을 채워 비참하게 죽었다. 그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사막을 울렸다.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몽골군은 다시 한번 가짜 후퇴로 적들을 키질쿰 사막으로 유인하여 화살로 꿰뚫어 버렸다. 모래바람 속에서 몽골 기병의 말발굽 소리는 죽음의 행진곡처럼 들렸다. 술탄의 아들 잘랄 우드디는 인더스 강에서 패배했으나 강을 건너 극적으로 도망쳤다. 1221년 흐와레즘 제국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다. 이 전쟁으로 100만 명 이상의 목숨이 사라졌으나 몽골은 이슬람 세계의 선진 과학과 예술을 흡수하여 제국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구전에서는 이 전쟁을 하늘의 복수로 불렀으며 징기스칸을 마치 신이 내린 검처럼 묘사한다. 이 캠페인은 몽골의 심리전을 절정으로 보여주었다. 도시가 항복하면 자비를 베풀어 통치자를 포용했으나 저항하면 모인과 아이까지 전멸시켰다. 이 공포스러운 소문이 몽골군보다 앞서 퍼져나가 적들의 사기를 미리 꺾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유럽의 문턱, 동방의 그림자. 징기스칸의 그림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마침내 유럽의 문턱까지 들이웠다. 1223년 2명의 전설적인 장군 저베지비와 수부타이스 비테이가 이끄는 2만 명의 기병대가 카스피해를 넘어 코카서스 산맥을 찔러 들어갔다. 조지아 왕국에서는 연기로 적을 속이고 전열을 재정비의 승리를 거두었다. 산맥의 안개 속에서 몽골의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크림 반도에서는 포위한 성벽 안으로 역병에 걸린 시체를 던져 넣어 공포를 퍼뜨렸다. 이는 훗날 유럽을 휩쓸 흑사병의 불길한 서곡이었다. 칼카 강에서 러시아 공국 연합의 8만 대군이 몽골군을 기다리고 있었다. 몽골군은 다시 한번 가짜 후퇴로 러시아군을 유인한 후 돌격으로 그들을 갈아버렸다. 항복 아니면 잿더미. 러시아는 무너졌고 볼가 불가리아와 쿠만족이 잇따라 함락되었다. 이는 징기스칸의 직접 지휘는 아니었으나 그의 천재적인 전술 유산이 그대로 발휘된 것이었다. 유럽 전역은 공포에 떨었다. 동방의 검은 죽음이 오고 있다. 피와 먼지의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고 몽골의 그림자는 멀리 모스크바까지 들이웠다. 후에 그의 손자 바투칸이 황금 호드를 세워 러시아를 200년 넘게 지배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징기스칸이 뿌린 위대한 씨앗이었다. 이 대장정은 몽골의 광대한 야심을 드러내는 흥미로운 에피소드로 저베와 수부타이는 3년에 걸친 장거리 정찰을 통해 유럽의 군사적, 정치적 약점을 치밀하게 파악했다. 제세장 영원한 별의 유산, 쿠빌라이의 황금, 제국, 늑대의 죽음과 영원한 비밀.
1227년 서하 왕국 정복의 마지막 불꽃이 꺼져갈 무렵 징기스칸은 쓰러졌다. 말에서 떨어진 심각한 부상과 쉴 새 없는 전쟁의 피로, 그리고 창궐한 역병이 마침내 그를 삼켰다. 65세의 나이로 그는 후계자 오고데이를 지명하며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서하를 완전히 멸하고 금나라를 끝내라. 그의 죽음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채 몽골군은 정복지의 도시를 불태워 그 사실을 숨겼다. 그의 무덤은 초원에 깊고 영원한 비밀로 남아 있으며 오직 바람만이 그곳을 속삭인다. 구전에 따르면 그의 시신은 급비리에 매장되었고 그 장소 주변을 지나간 모든 사람, 심지어 매장 과정에 참여한 병사들까지 모두 죽여 그 비밀을 절대적으로 지켰다고 한다. 그의 제국은 마침내 세계를 삼켰다. 이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육지 제국이었으며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거대한 다리를 놓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혁신적인 제국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수많은 피의 대가로 얻어진 것이었다. 그는 500명 이상의 아내와 첩을 두었고 그의 유전자는 오늘날 아시아 전역의 수백만 명에게 이어지고 있다. 구전에서 그는 야생의 늑대였으며 그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세상을 다스린다고 한다. 그가 만든 법전 야사이에스는 제국을 통치하는 철의 규칙이었으며 무역과 과학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이 법전은 몽골 사회를 재편한 혁명적 요소로 여성의 권리와 종교 자유를 보장하여 당시 세계의 통념을 뛰어넘는 진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쿠빌라이 칸 잉크와 실크로 다스린 제국, 징기스칸의 위대한 유산은 그의 손자 쿠빌라이 칸에게 이어져 몽골 제국의 절정을 이끌었다. 1215년생 쿠빌라이는 할아버지의 끓는 피를 이어받았으나 어린 시절부터 중국 문화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는 몽골의 야생적인 힘과 한족의 세련된 통치술을 융합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1260년 대칸이 된 그는 마지막 남은 강대국 송송 왕조의 30만 대군을 상대로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전술을 구사하며 강남을 휩쓰었다. 가짜 후퇴와 기병 돌격으로 난공불락의 성벽들을 무너뜨린 끝에 1279년 마침내 송 왕조를 멸망시켰다. 나는 중국의 황제다. 그의 우렁찬 포효가 천하를 울렸다. 그는 원유한 왕조를 세워 비한족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전체를 통치하는 위협을 달성했다. 그는 베이징을 수도로 사마 대규모의 대운하를 확장하고 무역을 번성시켰다. 유럽의 여행가 마르코 폴로가 그의 궁전을 방문하여 금빛과 보석으로 가득한 화려함에 압도되었다. 그는 기록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궁전. 그러나 쿠빌라이의 야심은 멈추지 않았다. 1274년과 1281년 그는 일본 침공을 시도했으나 신이 내린 바람이라는 뜻의 카미카제 태풍으로 인해 처참하게 실패했다. 함대가 파괴되고 수만 명의 병사가 바다에 수장되는 비극을 겪었다. 또한 베트남과 자바, 버마까지 원정을 감행했으나 열대, 기후와 끈질긴 게릴라전에 고전하며 제국의 한계를 깨달았다. 쿠빌라이는 할아버지의 검을 펜으로 바꾸어 제국을 다스렸다. 그는 종이 화폐를 도입하고 불교를 장려했으며 세계 각국의 과학자와 예술가를 궁정으로 초대했다. 그의 통치 아래 제국은 다양한 문화가 뒤섞이는 용광로가 되었다. 불교와 이슬람, 기독교가 공존했고 천문학과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했다. 그러나 내부 분쟁과 끝없는 원정으로 인한 과도한 지출은 제국 쇠퇴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1294년 79세로 사망한 쿠빌라이는 할아버지 징기스칸의 꿈을 완성했지만 일부 보수적인 몽골인들에게는 몽골의 순수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구전에서 쿠빌라이는 현명한 황제로 피비린내 대신 잉크와 실크의 향기가
퍼지는 번영의 시대를 상징한다. 그의 궁전 생활은 호화로움의 극치였으며 외국 사절들이 가져온 이국적인 동물과 진귀한 보물이 가득한 정원을 자랑했다. 영원한 메아리. 오늘도 몽골 초원에서 말발굽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하다. 징기스칸과 쿠빌라이 칸의 이야기는 영원히 살아 숨쉰다. 늑대의 피, 황금의 제국.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바람에 실려 초원을 가로지르며 속삭인다. 현대 몽골에서 징기스칸은 국가의 상징이며 DNA 연구를 통해 그의 후손이 아시아 전역에 걸쳐 퍼져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의 제국은 전 세계의 무역과 문화 교류를 촉진하여 세상을 근대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했으나 그 이면에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어둠의 면도 공존한다. 구전 신화에서 그는 여전히 하늘이 내린 전사로 세상을 재편한 불멸의 불꽃으로 영원히 살아있다. 듣거라. 그 울림을 초원의 영혼이 부르는 노래. 영원한 전설의 메아리가 아직도 우리의 귓가를 스친다.